세계 질서 분석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12월 9일 초음 속 아레시닉 미사일이 리비우에 떨어지고 드론이 키이우에 비처럼 쏟아지던 그날 표적은 군사기지가 아니었습니다. 민간 건물, 기반시설, 그리고 발전소였습니다. 푸틴은 서방을 위협하는 동시에 혹독한 추위와 어둠으로 우크라이나인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사일들을 격추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언급한 서방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방안을 제시해 보라고 하십시오. 푸틴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보복은 신속했고 파괴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지리, 모스크바에서 벨고로드까지, 오페에서 리페츠크까지가 불이 고리 속에 휩싸였습니다. 수십만 채의 집이 전기와 난방을 잃었습니다. 정전은 사회 서비스 전반을 마비시켰습니다. 모스크바의 도시 서비스는 눈보라 아래 멈춰 섰습니다. 셰레메티 예보 공항에서는 사람들이 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항공편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공황의 진원지는 벨고로드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작전을 위한 주요 물류와 보급 거점으로 사용하던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HMR 미사일의 섬광으로 밝아졌습니다. 자정 무렵 S-300을 포함한 러시아 방공체계와 판치르 체계는 다가오는 위협을 막아내기에 완전히 역부족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 포격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획된 에너지 질식 작전이었습니다. 정확히 8발의 HRS 미사일이 도시의 생명선을 겨냥해 잠금 유도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밀 타격의 표적 목록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러시아의 기반 시설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미사일은 도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 생산 시설인 루치 화력발전소 그리고 벨고로드 스카이더 화력발전소를 정면으로 타격했습니다. 그 결과는 전면적인 시스템 붕괴였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인구 40만의 도시는 짙은 어둠과 살을 애는 한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혹한 속에서 난방과 물을 잃은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듯 주유소에 줄을 섰습니다. 한 여성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말이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했습니다. 전기나 난방이 없는 도시에서의 삶이 이제 훨씬 더 재미있어졌다고요. 이 스디슨 아이러니는 러시아인들에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벨고로드에서 체계적인 어둠이 이어지는 동안 우크라이나 군은 전략의 기여를 한 단계 올렸습니다. 그들은 오면의 생명 유지 기능을 공격했습니다. 표적은 오무 화력발전소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논쟁의 여지 없이 가장 큰 에너지 생산 시설이며 설치 용량은 330메가와트입니다. 기술적으로 우크라이나 GUR 부대의 표적 선택은 겨울 방어에서 러시아의 가장 큰 취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이 발전소는 열병합 시설입니다. 즉 전기를 전력망에 공급할 뿐 아니라 오두시의 거대한 중앙 난방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 막대한 양의 뜨거운 물을 펌프로 밀어 올립니다. 자폭 드론이 터빈 홀과 제어 센터로 돌진하자 330메가와트의 전력이 즉시 개통해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단기 트립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에너지 백번의 치명적 붕괴였습니다. 발전소가 타격받은 순간 불이 꺼졌을 뿐 아니라 거대한 물 펌프도 침묵했습니다. 외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상태에서 배관 속 뜨거운 물의 흐름이 끊겼습니다. 오페 시민들을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는 일은 특히 손상까지 입었다면 며칠이 아니라 수일 또는 수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존의 수천 명은 배관 동결과 파열 그리고 집이 얼음 상자처럼 변해버릴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살류트 가스터빈 설계 및 생산센터 역시 공격 표적이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심장입니다. 살류트 공장은 SU-27, SU-30 그리고 현대화된 SU-35 전투기를 하늘에 올려놓는 AL-31F 계열 엔진의 핵심 생산 기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은 모스크바 방패로 불리는 러시아 방공우산의 닫힌 구조를 뚫고 이 시설에 직접 도달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은 단순한 화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전략 자산이 파괴 상태로 전환되는 순간을 기록한 것입니다. 제트 엔진 공장은 극도로 민감한 교정 장비, 특수 합금, 그리고 하이테크 조립 라인을 품고 있습니다. 공장 지붕을 무너뜨리고 생산홀을 집어삼킨 격렬한 불길은 러시아가 앞으로 수개월 안에 생산하려 했던 수십 대 전투기의 엔진 블록까지 녹여버렸습니다. 이 공격은 전선에서 전투기 한 대를 격추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파괴적입니다. 전투기를 격추하면 한 대를 잃지만 엔진 공장을 태워버리면 함대 전체가 발이 묶입니다. 모스크바의 생산 라인이 녹아내리는 동안 리페츠크주에서는 밤이 갑자기 낮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자폭 드론이 러시아 기갑부대에 보급되는 우수주만 석유 저장소를 성공적으로 타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격은 러시아군에 대한 완전한 물류 질식입니다. 불타오르는 탱커에는 전선의 T-90 전차를 움직이는 디젤 연료와 전투기를 움직이는 제트 연료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그 연료는 러시아 전차 엔진을 밀어올리는 대신 우수주만 상공에 검은 연기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 공격들이 만들어낸 그림을 요약하는데 군사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벨고로드는 단순한 민간 거주지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전선을 위한 모든 군수 수송, 탄약 저장소, 지휘소를 움직이는 거대한 물류 플랫폼입니다. 루치 화력발전소와 벨고로드 스카이 발전소가 가동 불능이 되자 지역 철도, 신호체계부터 군병원, 물류 저장소의 자동화 시스템, 통신을 제공하는 기지국까지 모든 것이 즉각 꺼졌습니다. 발전소 하나의 파괴는 연쇄 재난을 촉발합니다. 그 여파는 전선의 전차가 연료를 바닥내는 지점까지 이어집니다. 전력망이 무너지면 철도 터미널의 크레인이 멈추고 연료 펌프가 멈추며 군사 데이터 흐름이 끊깁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시스템 붕괴입니다. 오둔의 상황은 기술적으로 더 끔찍한 차원을 가리킵니다. 현대 러시아 도시는 중앙 여론에서 오는 뜨거운 물 배관으로 난방합니다. 전기가 나가면 펌프가 멈춥니다. 펌프가 멈추면 배관성 물이 얼어붙습니다. 배관이 얼면 팽창한 얼음이 금속 라인을 터뜨립니다. 일단 이 일이 벌어지면 시스템 복구에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살류트 공장에 대한 공격은 러시아의 미래 군사 역량에 떨어진 전략적 망치입니다. 제트 엔진 생산은 수천 개의 정밀 부품과 특수 합금의 조립을 요구합니다. 화재와 폭발이 만들어낸 열은 이 정밀 제조 장비들을 금속 더미로 바꿔버렸습니다. 연료 탱크가 불타오르면서 러시아 전차와 항공기에 필요한 에너지는 우스만의 하늘로 연기처럼 올라갔습니다. 연료가 없는 전장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첨단의 무기체계조차 그저 갇힌 금속 더미에 불과합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 이 연속 공격은 단지 군사작전이 아니라 푸틴이 국민과 맺어온 유명한 사회적 계약을 근본에서 흔드는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푸틴이 러시아 국민에게 수년간 약속해온 것은 단순합니다. 정치적 충성을 나에게 주면 나는 안전과 안정을 제공하겠다. 그러나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타오르는 공장, 벨고로드의 대정전, 공항의 공황은 그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지 증명합니다. 우리가 후방의 붕괴라고 부르는 이 주제는 전쟁이 우크라이나 땅에서만이 아니라 러시아 시민 모두의 부엌, 거실, 일터에서 체감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푸틴이 아레시니크 미사일로 서방과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려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지상에서의 구체적인 타격으로 이 무적의 이미지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렘린의 하이테크 위협에 더 낮은 비용이지만 훨씬 더 효과적인 비대칭 방식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사일들을 격추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언급한 서방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방안을 제시해 보라고 하십시오. 이 상황은 우리의 교리 해체 방법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러시아 깊숙한 곳의 핵심 시설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핵 또는 초음속 위협을 억지력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빠르게 잃고 있습니다. 특히 벨고로드와 오툰 같은 지역에서 민간인이 체계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현실은 정권이 통제할 수 없는 공황과 혼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퍼지는 민간 영상은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는 지방 당국의 주장을 즉각 반박합니다. 이것은 러시아 내부에서 환상의 벽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국가가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전기와 난방 같은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심리적 붕괴는 전선의 병사 사기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권의 정당성과 강한 지도력의 이미지를 정면으로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모스크바의 전략적 생산시설이 표적이 되면서 러시아 엘리트와 올리가리들 사이에도 공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장과 자산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이들은 두바이나 이스탄불 같은 안전지대에서 미래를 찾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은 크렘린 내부의 균열을 더 깊게 만들고 푸틴 측근들의 충성에 대한 의문을 키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및 산업 질식 작전은 러시아를 군사적으로만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붕괴의 과정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푸틴의 야심찬 아레시닉 과시는 어둠에 잠긴 벨고로드의 가로등만큼이나 적은 빛을 내고 있습니다. 전쟁의 물리적 파괴는 이제 러시아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어떤 선전 기계로도 가릴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드러나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안전한 곳은 없다는 메시지는 이제 경고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푸틴은 내부에서 잃어버린 통제를 외부로 향한 거대한 공포의 파도로 보상하려 합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시험한 초음속 아레시니크 미사일은 키이우뿐 아니라 유럽의 모든 수도를 겨냥한 전략적 악몽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크렘린이 서방에 보내는 가장 가혹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을 지켜줄 방패는 없다. 아레시닉은 종말 단계에서 마하10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에 도달하는 무기이며 레이더가 감지하기에도 너무 빠르고 기존의 어떤 방공 체계로도 요격할 수 없다고 말해집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발 오신트 보고와 기술 분석은 아레시니키 군사적 게임 체인저라기보다 전략적 환상에 가깝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리비우의 의원 나고르냐크의 발언은 이 초음속 위협을 둘러싼 파괴 서사를 근본부터 흔듭니다. 나고르냐크에 따르면 지역에서 가장 핵심인 가스 기반 시설은 아레시니키의 표적이 아니었고 직접적인 피해도 없었습니다. 기록된 제한적 효과는 미사일의 직접 타격이 아니라 표적을 빗나간 탄약이 만든 충격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리 해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 상황은 수십억 달러짜리 초음속 기술이 한 지역의 에너지 생명선을 끊는 일조차 충분히 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우크라이나 무선공학센터의 책임자 세르이 이 플래시가 공유한 기술적 세부입니다. 플래시는 공격 이후 조사에 근거해 아레시니키 건물의 천장 패널 2장만 부셨고 그 최대 성과는 도서관에서 레닌의 저작을 태운 것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기적의 무기의 기술 능력을 비웃는 듯한 어조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푸틴이 하이테크 보석이라며 내세운 제안은 지상에서 건물의 천장조차 뚫지 못하는 대형 참사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군수산업의 중대한 실패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런 종이호랑이 기술을 마주한 유럽은 푸틴이 기대한 공황과 혼돈에 굴복하기보다 내부에서 외교적 무게를 키우며 테이블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의 최근 발언은 공포의 표현이 아니라 이 위기에서 유럽이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 되겠다는 결의입니다. 멜로니는 유럽이 러시아와의 고위급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것이 푸틴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인이 해결의 중심에 서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 협상가를 신뢰하기보다 우리만의 틀을 그리자는 마크롱의 호소를 지지하며 멜로니는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지키려 합니다.
로마의 기자회견에서 멜로니는 푸틴의 지렛대를 약화시키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고 러시아를 G7에 복귀시키자는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는 서방이 푸틴의 핵과 초음속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멜로니는 러시아와의 대화를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양측과 모두 대화함으로써 유럽의 이익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규정합니다. 푸틴이 기대했던 극적인 외교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럽은 다양한 목소리가 만든 혼란을 넘어 단일한 대표를 통해 크렘린을 상대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내는 문제에서 이탈리아의 신중한 태도는 후퇴가 아니라 나토 제오조와 유사한 집단방위 보장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그 보장이 우크라이나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믿음에 근거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멜로니는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 푸틴의 위협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유럽 안보 구조의 불가분한 일부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레시니크 미사일로 만들어내려 했던 무적 러시아의 환상은 우크라이나의 흔들림 없는 저항과 서방의 단호한 외교 행보에 의해 한 조각씩 지워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초음속 협박으로 유럽의 단결을 깨고 공황의 파도를 만들려 했지만 그는 멜로니와 마크롱이 그려낸 새로운 전략 체스판 위에서 유럽이 조건을 규정하는 게임을 맞닥뜨렸습니다. 크렘린의 기적의 무기가 도서관 선반에 먼지 낀 책을 태우는 데 그치는 동안 서방 세계는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세우고 러시아의 팽창을 멈추겠다는 결의를 그 어느 때보다 권위 있는 어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말은 분명합니다. 전쟁의 물리적 파괴는 이제 러시아의 심장에 도달했고 푸틴의 손에 남은 마지막 카드는 지상에서 군사적 실체를 갖지 못한 선전 도구에 불과합니다. 한때 우크라이나 도시들만의 운명으로 여겨졌던 그 불길한 어둠은 이제 아레시니케의 실패와 함께 크렘린의 전략적 지평을 덮고 있습니다. 이 방정식에서 푸틴의 무적 신화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무대 위에 남은 것은 러시아의 체계적 붕괴와 흔들리지 않는 서방의 전략적 체크메이트뿐입니다. 이로써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